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이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남성이 20대 때 성폭행으로 징역 7년, 그런데 30대 때 같은 범죄로 8년, 그래서 나왔더니 40대가 돼 있었는데요. 출소 5개월도 안 돼서 또 성폭행! 이번엔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요. 감옥에서 꼬박꼬박 밥 먹여주니까 공권력이 그리고 세상이 우습습니까? 11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재판부에 선고가 있던 날이었어요. 김묘선 기자님, 어떤 혐의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내려진 겁니까?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2021년 8월 2일입니다. 그때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때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또 자신의 운전기사,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들을 포함해서 총 6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봤던 부분은 김혜경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결제를 지시했고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고요. 네. 그리고 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와 같은 혐의,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사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당시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것은 죄질이 중하다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었죠. 네. 근데 오늘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네.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벌금 150만 원 선고, 이 말인즉슨 허주연 변호사님, 죄가 있다고 본 거, 이게 이 행위가 죄가 있다고 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지금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협의 아래에 이 부분 모두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 행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형이 선고가 일단 1심에서 된 겁니다. 네. 형량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였고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본 형량이 기부행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벌금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인데다가 네. 지금 10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비교적 경미한 금액인데다 초범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형량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게 선고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그때 당내 경선 초기, 캠프 결성 초기에 뭔가 식사비 각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동석자였던 신 씨가 김혜경 씨에게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인 김혜경 씨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배모 씨가 그동안에 사적 수행을 하면서 김혜경 씨의 사실상 손발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줬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암묵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 아래에 배 씨를 통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지금 주장해왔던 것이 동석자였던 국회의원 모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했고 네. 김혜경 씨도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했고 식사비 부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을 해왔었지만 실제로 현금 결제를 한 내역이 식당 포스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주장이나 변소를 뒷받침해줄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또한 유죄 선고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어떤 입장인지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소 사실은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당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그대로 읽혀요. 그리고 최준범 교수님, 앞서 김혜경 씨도 선고를 듣고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고 이 재판장, 법원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봐도 뭔가 글쎄요, 이건 부당하다, 불만이 잔뜩, 물론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표정만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 뭐 그런 게 팽배해 있는 그런 얼굴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변호사들과 본인이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네. 높고 지금 김 변호사, 저기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네. 이게 배모 씨가 이제 비서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사실 부인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김혜경 씨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둘 다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제 정황이나 이제 김 변호사 말을 인용하면 추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네.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없는 상태에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아마 법정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가 150만이 나오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그 놀라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변호사와의 이 과정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갔을 텐데 네. 결과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당황스럽고,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과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김혜경 씨 측의 주장이고 네. 그 주장을 근거로 본다고 하면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뭐 예단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항소심에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 같아요. 항소심에서 혹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항소심에서 결과 달라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석한 동석자들의 증언과 배모 씨 모두 다 김혜경 씨에게 보고를 하거나 이랬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동석자들 역시 뭔가 식사비에 대한 암묵적 결제나 접대에 대한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마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어떤 모든 증거를 종합했을 때 판단의 근거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형사 사건인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김혜경 씨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 이후에
앞서 이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김묘성 기자님 뭐 법원 앞이 시끌시끌했잖아요. 근데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법원 앞이 더 소란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원지법 앞에 모였는데요. 네. 진보 지지자나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은 무죄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특검하라, 뭐 이런 이야기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요. 네. 반대로 보수단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뭐 김혜경 구속이라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판결 직후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 씨에 대한,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전 법정으로 가는 아내라는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신분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들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고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아내에 대해서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그리고 끝으로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허준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부부가 일심동체란 이제 뭐 속담, 뭐 우리말 그런 걸 인용해서 이제 김혜경 씨 오늘 이 1심 재판 선고가 이제 내일은 또 뭐 전 국민이 관심을 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 재판에도 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관심을 갖던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영향 미칠 수가 있나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가 내일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 오늘의 선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지금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당의 선거에서 이 선출직, 이 당선 무효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300만 원 이상도 되지 않은 데다가 당의 선거는 대선 후보 경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선출이 되지 않은 이상 이 직접적인 영향을 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같이 지금 수사를 받는 부분이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요.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온 그 내용이 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일종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이 결제 방식이 개인 돈을 썼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결제할 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 암묵적인 합의하에 배모 씨를 통해서 기부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간접적으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있어서도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1심 판단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참 뭔가 고난의 11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4건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양측이 다 뭐 여야가 각각 다르게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사실은. 재판을 4번을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도 상당히 큰 지장을 네네.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다만 뭐 허준호 변호사 설명을 했지만 김혜경 씨 관련된 이 재판과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고 또 본인의 직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일 이루어질 선고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고입니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고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재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내일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재판의 결과 물론 이것도 1심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내일 재판의 결과는 상당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경우가 나오든 네. 양측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사법 리스크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이 내일인데 내일도 저희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실 텐데 그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의 60대 김모 회장이 갖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 동네 곳곳에 다 있는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김밥 네. 프랜차이즈.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60대 회장이요,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네요. 옮긴 다음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강간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물론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 단정짓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들어도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데 끔찍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감을 제시하며 회유하기도 했죠. 세상에. 일단 이 여성 합의에 응했는데 그 이유는 실직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결국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 결과 이 여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최명기 원장님, 그 충격, 공포, 모멸감, 치욕감, 뭐 온갖 지금 아픔이, 정신적 아픔이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성폭행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은 그 범죄 피해 장면이 원치 않아도 자꾸 떠오르고 꿈에도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거와 관계된 부분을 전부 너무 두려워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결국은 이 여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만남을 갖다 요구했다는 거는 공포를 갖다 극대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기쁨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아하. 그러나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보통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70% 내외가 1년 안에 증상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네. 1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좀 더 심해졌다, 약간 약해졌다 하면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그럼 경찰도 아직은 뭐 수사에 착수 안 한 거예요? 경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허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에요. 서울 성북경찰서가 이 60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마 고발장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하. 피해자가 아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이 회장을 고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혐의는 지금 중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심신상실 또는
정확하게 항거를 할 수 없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이 되는 죄이고요.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로 상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이 어떤 직장에서의 위계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억압한 다음에 강제 추행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경찰 관계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라는 경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건 앞서 들으셨죠?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였어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이런 몹쓸 짓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 이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혐의예요. 근데 보세요. 고발장, 그것도 고소장도 아니에요. 고발장이 접수된 게 제3자에 의한 고발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올해 7월이에요. 지난 7월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지난해 9월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발장은 이 수사가 들어간 것은 지난 7월이에요.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이게 과연 지금도 있을지, 그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경찰이 이게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7월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특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만 있는 밀실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어떤 합의 조건 내에 위반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또는 계속해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의 불이익이나 실직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를 찾는 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아직은 추정이고 그리고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냐? 자, 작년 9월 회식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피해 여성은 술에 만취 상태가 돼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그런 여성을, 피해 여성을 당시 60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인근 숙박업소 모텔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식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이 장면을 목격할 수도 목격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용기 있는 직원분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다는 아니더라도 자기하고 친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든 누구든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고민 상담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회장이에요. 피해를 당했는데도 두렵고 떨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얘기했다가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들면 직원의 누군가에게 또는 뭐 자기가 근무하는 어떤 부서라 그럴까요? 네. 부서장이든 누구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통화든 이게 저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문제라 네. 그런 증거들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게 네.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 권력과 아직은 혐의입니다. 물론 의혹이니까. 의혹이고, 네.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증명이 되면 이 사람 처벌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밑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마저 뺏길까 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지금도 그 김밥 프랜차이즈,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지금 회장으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왜 그러냐면 법인의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이 김 회장이라는 분 지난 3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났는데 보통 이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거를. 네. 근데 추측컨대 일부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이 김 회장이 대표 이사직을 내놓는 이유가 지난해 발생한 이 성폭행 시도 혐의 네. 의혹과 관련된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가명 사업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해를 당해요. 네. 그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에 등록해서 하시는 맞아요. 자영업자도 그 얼마나 감염된 분들은 무슨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피해예요, 진짜. 그분들도 엄청난 피해를 무슨 당하니까. 죄가 있어요, 진짜 그분들은.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클까 봐 아마도 이 사람이 스스로 더 이상 대표 이사직을 담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대표이사 누가 한 줄 아세요, 근데?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기가 찹니다. 의미가 기가 없어요. 차. 회장의 아들이 새롭게 취임해서 대표이사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그냥 물러나지 않았고요. 사내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대표이사고 본인은 사내 이사예요. 네. 그럼 뒤에서 다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물러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분들께 정말 저희가 촉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수사 정말 파헤쳐 주세요. 왜? 이거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끝까지 이 수사를 파헤쳐 죄가 없음을 밝혀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 수사 정말 대충 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성북경찰서 정말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발 나 좀 잡아가. 세상에 자기 잡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쉽게 납득은 되지 않은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새벽 3시 50분쯤 울산 북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허. 과연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오는 한 남성. 네. 근데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숨겨둔 흉기를 꺼내듭니다. 어머나. 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이 남성 그냥 나가버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곧 이렇게 112에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 경찰에 도착할 때까지 이 남성 도망가기는커녕 저렇게 편의점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순찰차를 보고 흉기를 꺼내는데 지금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다가가죠. 그러자 흉기를 바닥에 툭 버리고는 저렇게 양팔을 쭉 뻗으면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데 말 그대로 제발 나 좀 잡아가쇼 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김묘성 기자님 지금 우리가 대체 뭘 본 거? 이게 지금 상황극이나 코미디 그런 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 건 분명해 그러네요.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앞서 보셨던 화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도시락, 담배, 진통제 이런 것들까지 15,000원 정도를 물건을 고릅니다. 네. 그런데 지갑을 꺼내는 게 아니라 흉기를 꺼내서 어머머, 세상에. 직원을 위협하죠. 아이고 저 보세요. 아이고. 그리고는 네. 편의점 그 직원에게 1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에? 진짜 신고를 했어요. 어머. 그래서 경찰이 한 4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편의점 앞에 서 있는 그 30대 남성을 발견하게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남성이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머. 순찰차를 발견한 이 남성은요, 마치 경찰을 기다린 듯이 허리춤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서 막 보여주면서 위협을 합니다. 어머나. 경찰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테이저 건을 꺼내서 이젠 대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남성 곧바로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스스로 마치 날 잡아가세요라는 듯이 두 팔을 뒤로 내밀어서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남성이 범행에 사용했던 이 흉기는 바로 네. 현장에서 압수가 됐고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뭐 인명피해 없이 경찰분들도 안 다치고 저 몹쓸 인간을 잡아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저 범인을 못 잡으라고 저희가 말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10분이면 저 편의점 직원분이 10분 뒤에 신고하라 했으니까 10분이면 저 멀리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일 텐데 왜 안 도망가고 편의점 앞에서 잡힌 거예요, 순순히? 이유가 뭐냐면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이 뭐라 그러냐. 본인은 장기간 노숙자로 생활을 했대요. 어허. 근데 끼니를 때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교도소 가면 숙식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잡혀가서 교도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숙자 생활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니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숙식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어허. 저 흉기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인근의 밭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교도소 가면 그래도 먹고 자고는 될 수 있으니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사람 보니까 한 달 전부터요 음식 등을 훔치는 등의 경범죄를 반복해 온 사실도 밝혀졌어요. 네. 결국은 이제 범죄를 한 거 정말 잘못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더 특이한 건 그 범죄를 통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의도를 갖고 범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난 거죠. 이게 지금 말이라고 입에서 나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한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담배하고 도시락하고 가져간다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교도소 가려고 했다 얘기하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듣고 나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럼 허주현 변호사님 이 사람 글쎄 이걸 소원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 사람 소원대로 그럼 교도소 갔어요?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교도소에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된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야지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도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범행 사실을 다 시인한 점 그리고 CCTV 등으로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은 면했는데 혹시 이거 죄인은 죄잖아요. 그러면 재판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돼서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흉기를 든 특수강도가 굉장히 재질의 불량한 범죄이고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경범죄를 반복을 했는데 피해 사실이 크지 않고 이 지금 상황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 사실이 경미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본인이 뭐 반성을 하고 이런다고 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뭐 새해 이 연하장에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말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그런 소원 성취하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은 교화할 수 있도록 교도소를 지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자력으로 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나서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어머나 장범준 씨 하면은 그냥 봄에 그냥 그 로또 같은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 장범준 씨인데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이제는 그 가수가 재건축 사업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나 말입니다. 장범준 씨가 어제 재건축 완공 소식까지 어머나. 전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보니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벚꽃 엔딩, 여수밤바다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장범준 씨가 국민가요로 불리는 윤술 씨의 아파트 그 곡을 리메이크한 음원을 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리메이크를 재건축에 비유를 한 거죠. 이 원곡이 198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2년 만에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이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최근에 또 블랙핑크의 로제 씨의 그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만 같지만 이 윤수일 씨의 아파트 역시 한국인에게는 원조 아파트는 윤수일 거지라고 하면서 역주행 열풍이 지금 불었거든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영향으로 이번 리메이크가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기대가 되는데요. 장범준 씨의 손을 거친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이 아파트는 어떤 노래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노래 이 아파트를 새롭게 재개발해 줘서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뮤직비디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좀 오랜만에 보는 윤술 씨 보니까 반가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완지중 기자님. 사실 리메이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곡자에게 허락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아. 즉 윤술 씨 같은 경우는 장범준 씨와 직접 만나서 본인의 노래를 다시 만든 걸 허락했다는 거죠.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죠. 아하. 아파트라는 노래는 윤술 씨가 직접 만들었는데 장범준 씨도 본인의 노래 직접 만들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후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장범준 씨가 자신이 직접 사인한 자신의 기타를 윤수일 씨에게 선물하기도 했으니까 대박. 아마도 윤수일 씨도 벚꽃 엔딩의 또 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아파트라는 노래 사실 근데 리메이크를 하지 않아도 워낙 젊은 세대에게도 유명합니다. 지난 10년간 노래방 차트에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고요. 이번엔 원곡과는 조금 다르게 밴드 연주를 강조한 록풍의 노래로 바꿨으니까는 또 다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 반응을 보면은 로제의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윤수일의 구축 아파트 그리고 장범준의 재건축 아파트도 좋다는 말이 재건축.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윤수일 씨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노래는 부르는데 정작 윤수일 씨는 아파트에 살까요 안 살까요? 어머, 진짜 네. 궁금한데요? 네,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래를 지켰네요. 자신 노래를 맞습니다. 지켰는데 지금 가요계 대선배인 윤술 씨가 장범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대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윤수희 선배님 아파트 뭐 승인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로제 아파트 덕분에 저희가 아파트 이거 또 해보게 된 거 아닌가. 아파트. 안녕하십니까. 반갑소. 예, 안녕하세요. 예. 실물 보니까 훨씬 잘생겼네. 아닙니다. 반갑소. 선배님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한 좀 선물 갖고 왔습니다. 무슨 선물? 선배님 LP도 있고요. 내 LP가 있네. 네, 그리고 LP 시대가 아닌데 LP. 아니 공연을 지금까지 하시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노하우 같은 거. 딱 공연장에 들어가면 채널별로 녹음을 쫙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노래를 확실하게 한번 들어. 그래서 노래에 대한 나쁜 버릇 그런 거를 자꾸 걷어내는. 이랬었어요를 내가 먼저 해가 요걸 참 많이 묻고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러니까 사람. 그거를 사실 허준 변호사 요즘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아파트라는 게 세계적 열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파트, 이 아파트란 단어가. 그러니까요. 아파트 한국말로 사실은 이게 뭐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 영어가 아니라 보통 어파트먼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파트 정말 우리한테 친숙한 그야말로 한국적인 발음인데 뭐 독일의 클럽에서도 다들 아파트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케이팝의 위력이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울산이 또 들썩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수리 씨 아까 부산 산다고 하셨잖아요. 울산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장생포 예터에 조성된 윤수일 생가가 있는데 여기를 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세상에. 거예요. 나중에 이 윤수일 씨의 구축 아파트까지 한류붐을 탄다고 하면 외국에서 또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드는데 네. 윤수일 씨 아파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댄스곡인데 진짜 슬퍼요. 단조의 느낌이 있고 오.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슬픕니다. 어허. 이 찾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 야. 불러도 대답 없는 연인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사의 비화가 있는데요. 어허. 원곡을 만들었을 때 이 군인인 친구가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대요. 뭐 휴가를 나오든 전역하고 찾아갔는데 네. 이 잠실에 그때 드문드문 갈대밭 사이에 아파트가 서 있을 때 어허. 여자친구가 거기 살았는데 네.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나온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미 이민 가고 없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는 야하. 거예요. 군대에서 여자친구를 또 잃는 이 경험은 굉장히 슬픈 경험이거든요. 하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소주 한 잔을 권하면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라고 바로 떠오른 그 가사를 메모지에 급하게 휘갈겨 써서 뒷주머니에 넣고 술을 마셨다는 야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아파트의 탄생 비화도 대단하고 네. 40년 넘어서 역주행하는 구축 아파트도 너무 멋집니다. 네. 변호사에서 이제는 음악 평론가로 재탄생한 허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약간 지금 옆에 계신 안진영 기자님이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악 평론을 막 허준 변호사님 하시니까. 네. 사실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뉴스파이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하. 어쨌든 앞으로의 또 윤수일 거리가 생기는 그날까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이 제목 보세요. 저런 몹쓸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또 있습니다. 저기 어디 먼 나라 해외 토픽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올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입니다. 형사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누군가를 계속 수색하고 있는데요. 건물 뒤편으로 달려가서 탐문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여성 집의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어허. 이 남성은요, 한 노래 연습장 비상 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랄한 짓을 합니까? 범행 수법 보세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정말 나쁘다는 표현만으로는 적절치가 않은 게 맞아요. 이 사람은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지난 2006년 20대 시절입니다. 그 당시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세상에.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10년 후인 2016년 이제는 30대가 됐죠. 네. 이때 또다시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세상에. 이때쯤 되면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올해 1월 1일 이제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를 겁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엽기적이고 악랄한 이 악마 같은 범죄가 가능한 거예요? 저 인간은 그럼 전자발찌도 안 채운 거예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발에 전자발찌 차고 있었죠. 어머나, 어머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발찌라는 게 당시 거주지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지 근방의 어느 정도 거리. 네. 이 거리를 벗어나야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어머. 근데 범행을 어디서 저질렀느냐? 거주지 근방에서 오, 세상에 저 인간이 저게 사람이 저게. 아니 동네 주민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동네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저런 못된 일을 했는데 결국 제한구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로 전자발찌 위치값을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숨어 있는 곳을 탐문해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하. 저 몹쓸 인간의 저 악마 같은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또 저지르신 거죠? 사전에 계획하셨나요? 노래방은 왜 가셨어요? 전자발찌 신경 안 쓰셨어요? 피해자분께는 할 말 없으십니까? 저 인간이 당시 체포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범행 이후에 10달이 지났어요. 저 인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징역 15년형을 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40대 남성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이에요.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고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누번 기간 중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점이 더 가중 요소가 된 걸로 보이고요. 주거침입 강간 양형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인데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사람이 피해자랑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의 시도를 위해서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죄를 감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요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최명 기자님 20대 때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7년, 30대 때 징역 8년, 40대 때는 15년 받았어요. 나오면 60대예요. 혹시 60대가 돼서도 정신 못 차릴까요? 네,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 성범죄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기 세상에, 때문에 진짜.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고 제가 범죄자를 갖다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미칠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범죄를 갖다 저지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에 다시 죄를 전부 마치더라도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갖다 의무적으로 본인이 성실하게 받는다든가 혹은 화학적 거세를 갖다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죄송하지만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전자발찌를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네. 있어요. 정말로 악마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치가 떨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의 수원과 의왕에서 네. 사슴이 출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북 군산에서도 뿔 달린 사슴이 도심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요즘 왜 이래요, 목격담이 사슴들? 네,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 준비됐는데요. 아하.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네. 지난 5월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시민과 눈이 딱 마주친 사슴입니다. 잠깐 바라보더니 놀란 듯 뭐하니 거기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어허. 이번에는요, 길가 옆 풀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슴이 어머머. 막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네. 경찰차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황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달아나 버립니다. 어허. 그런데 지난 5월에 이어서 사슴들이 최근 같은 동네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저 뿔에 받치기로 하면 지금 사람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데 최준명 교수님 네. 40초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사슴들이 왜 우리 민가 사람들 인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수소문을 해봤더니 경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 너머에 지금 저 공원의 산 너머에 150m 떨어진 곳에 네. 사슴 농장이 있었다는 아하. 거예요. 그 사슴 농장에서 지난 5월에 4마리가 탈출했는데요. 2마리는 돌아왔고 2마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지금 지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결국 사슴이 평소에는 온순하대요. 근데 겨울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 할 때는 수컷이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네. 하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이 일대 그 일대의 산책을 좀 자제해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